계엄을 왜 했느냐? 이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건너뛰면 이 사건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엄은 사고가 아닙니다. 우발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반드시 그 시점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의 정국은 명확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낮았고 국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법안은 번번이 막혔고 거부권은 반복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후 평가가 아니라 당시 관계자들의 발언과 회의 흐름에서 확인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쪽이 내세운 계엄의 명분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국정마비, 입법폭주, 헌법 질서의 위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정치적 수사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대응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헌법에는 제2요구권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총선과 국민투표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군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비정상입니다. 계엄은 정치적 교착을 푸는 수단이 아닙니다. 전쟁, 내란, 국가 존립의 위기 같은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정치가 막혔다고 군을 부르는 순간 그건 정치의 실패를 넘어 헌법 위반의 출발점이 됩니다.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고는 담화로 합니다. 기자회견으로 합니다. 계엄은 경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병력이 움직이고 무장이 등장하고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계엄의 길이가 짧았느냐 길었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칼을 꺼냈느냐가 본질입니다. 이제 그날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군은 즉각 이동합니다. 국회 주변에 병력이 배치되고 경찰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군과 경찰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전 명령과 조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계획했고 누군가는 승인했고 누군가는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언제나 위로 올라갑니다. 말단이 아니라 최종 책임자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선관위 역시 계엄의 대상이 됩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장비에 접근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 그건 경고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 개입입니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측은 또 다른 명분을 꺼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더 위험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됩니다.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군을 보내는 순간 그건 의혹 확인이 아니라 강제 장악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의혹이라는 말로 무력을 정당화할 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정리됩니다. 내부 반발, 국제사회의 시선, 여론 악화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짧았다, 미수였다,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법은 단 하나를 묻습니다. 시작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엄의 명분과 실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등장하는 말이 바로 내란몰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사건 직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고 특검이 구성되고 법적 책임이 눈앞에 왔을 때입니다. 프레임은 늘 책임이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 혐의와는 별개 사건이지만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행위를 중대하게 봤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이미 한 차례 윤석열의 권력 행사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말합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약한 계엄 사안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형은 과한 것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하지만 형량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죄질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처음부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건 검사나 특검이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형법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특검이 주목한 건 내란 우두머리라는 지점입니다. 참여자와 기획자, 실행자와 지휘자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군과 경찰이 동시에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제약됐고 그 출발점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있었다면 법은 그 정점에 책임을 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내란몰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선을 다시 긋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그날 실제로 벌어진 일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내란으로 규정됐고 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지의 문제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총을 쏘고 피가 나고 정부가 실제로 무너져야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헌범입니다.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현실화되는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2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은 묻습니다. 무력을 동원했는가,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약했는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날을 다시 떠올려보면 군과 경찰이 동시에 움직였고 국회 출입이 통제됐고 선관위가 계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물리력의 사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일반 참여자와 우두머리의 차이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명령을 따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명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군과 경찰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최종 승인자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윤석열 측은 계속해서 나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계획을 문서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명령체계, 보고라인, 관성처럼 작동하는 권력 구조도 계획의 일부로 봅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도 암묵적 신호만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 나는 당했다는 주장은 대통령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고를 받는 최종 지점이고 결정을 내리는 최종 지점이며 그 결정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권한이 클수록 법은 변명의 폭을 좁힙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엄이 짧았고 실제로 큰 피해는 없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내란죄는 피해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다 멈췄다고 해서 칼을 꺼낸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논리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과잉 대응으로 보면 징역형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약한 사건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는 이미 나온 판결이 겹쳐집니다. 법원은 별도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행위를 중대하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권력 남용은 가볍지 않다는 법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특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권력 남용을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5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형법이 예정한 최고형을 법원에 묻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사형 구형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보복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같은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죄의 법정형은 이미 존재했고 과거 군사 쿠데타 사건에서도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군부가 권력을 잡았고 지금은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 질서의 경계를 넘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법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험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을 건드렸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쟁은 사형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소동으로 축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검은 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끝에 사형 구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사건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 판단이 앞으로의 권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입니다. 그 질문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디에 놓게 될 것이고 그 판단은 앞으로의 권력에게 어떤 신호를 남기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윤석열 개인을 넘어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보게 됩니다. 법원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권력 남용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정 질서를 흔든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형량의 문제로 귀결되고 후자는 기준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징역 몇 년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미 법원은 한 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체포영장 방해와 직권남용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판결은 가볍지 않습니다. 윤석열 개인에게도 이후 권력자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일시에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군과 경찰이 동시에 움직이고 헌법기관의 기능이 제한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매우 얇은 얼음 위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법원이 주목하게 될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윤석열이 무엇을 생각했느냐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엄이라는 선택이 실제로 국가 권력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 가능성을 남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치적 혼란 속의 과잉 대응으로 정리된다면 다음 권력은 같은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국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론이 등을 돌릴 때 군이라는 선택지가 다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법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민주주의는 한 단계 뒤로 물러섭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 사건을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면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어떤 이유로도 군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집행 여부와는 별개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어디까지 심각하게 볼 것인지 그리고 국가 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를 법원에 묻는 겁니다. 결국 이 재판의 결론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계엄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정치적 카드로 남겨둘 것인지의 갈림길입니다. 그 선택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을 내란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헌정질서 수호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계엄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남길지 이제 법원의 몫입니다.